네, 올 한 해도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부가 덜 됐는데 하지만 미국 시장에 너무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내가 미진하다,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시간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정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사님? 예, 파이어하고 잘 살다가 네. 어떻게 하다가 2021년부터 자문사 네. 차려서 네. 이제 만 3년 지났네요. 제가 미리 조금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국장이 아니라 미국장 그리고 중국장 이쪽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꽤 쏠쏠했던 수익을 거두셨던 한 해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노하우를 많이 좀 캘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나라부터 볼까요, 이사님? 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 1.7까지 막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안 좋죠. 안 좋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클 때 기업들 입장에서 사업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고 사업 계획의 수정은 뭘 의미하냐면 계획했던 자금 집행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유보하려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그러니까 9달 동안 영업이익이 155조가 났어요. 연간으로 보면 원래 4분기가 제일 큰데 네. 아마 작년 연말에 이런 사태가 있어서 많은 감액을 일부러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충당금을 추가 설정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이익을 줄였을 거고요. 네. 그렇더라도 한 180조에서 200조 사이 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이 난 상황이라서 이 돈 들고 올해 투자 계획들을 많이들 세웠을 텐데 네. 이거 아마 거의 다 전면 중단됐을 거다. 왜냐하면 뭐 일단 차기가 어떻게 될지 그거죠, 또는 그거죠. 현직이 네. 또 계속할지 그렇죠. 뭐 이걸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물어봐도 다 대답도 중구난방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들이 현금을 쥐고 놓지 않으려 들 것 같다. 그러면 기업들이 현금을 어디다 쓰냐면 투자하고 사람 뽑는 데 쓰는데 네. 둘 다 안 하면 기업에 투자를 안 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들 엄청 늘 거고 기업들이 또 사람을 안 뽑으면 그 집들에서는 고용이 안 되고 가격 경제도 또 안 좋아질 예,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안 좋고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존부터 우리 정부가 2022년을 고비로 해서 23, 24, 25로 오면서 계속 재정을 긴축하고 있었어요. 왜 긴축했냐 그러면 네. 이제 2022년까지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팽창했고 그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빚을 늘리면 안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위기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23, 24, 25 3년 연속 재정 긴축을 펼쳤고 이번에도 예산안 보시면 되게 긴축적이거든요. 올해도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나빠졌어요. 그러면 재정을 올해는 썼어야 돼요. 근데 작년 연말에 우리 올해 2025년 예산안이 굉장히 긴축적이었으니까 이걸 뭐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 예산 편성해서 돈을 더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시국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추경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 이 것 뭐 같죠.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네.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미지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가 엉망인데 돈을 쓸 사람은 지금 안 보이는 그래서 믿을 때라고는 수출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 수출 기업들이 돈을 또 우리 나라 내에 돈을 안 내놓고 달러로 비축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이 모양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보더라도 상반기 경기는 되게 안 좋은 네. 그래서 정말 1.7이나 달성하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1.7도 쇼크였는데 1.7이라도 됐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의 그 처한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상반기 뷰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조금 낫습니까? 하반기는요? 그래도 네. 일단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뭐 좌우지간 뭐, 간에 예, 정치 좌우지간 리스크가 간에 조금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그때 되겠죠. 정도는 일정상 해소된다고들 하시니까. 네.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돼봐야 다르더라고요.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작년에 환율이 1,450원 넘어서 80원까지 가고 되게 환율이 높은 레벨까지 가니까 이 환율이 한번 높아지고 나면 그 뒤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서 수출이 또 늘어요. 우리나라는. 네. 네, 왜냐하면
당장 환율 높아졌다고 해서 바로 적응을 못 하거든요. 후반형이 또 되는군요. 예, 그래서 네네. 이래저래 보면 이제 모멘텀은 네.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조건을 되게 많이 단 환율이 막 예를 들어서 끝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냥 현재 수준에서 일단 네. 위기가 좀 진정되고 외환시장도 진정된다고 보면 네. 하반기는 괜찮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쓰려고 들고 네. 이 기업들이 돈 안 쓰니까 경기는 안 좋고 경기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지금 상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하고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은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이 것들을 너무 나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을 말씀하신 대로 많이 달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선행돼야지만 조금 더 나은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겠다마는 그거는 또 저희가 뭐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기 상황인 건 맞다. 그리고 너무 많은 리스크들을 지고 있고 그것들이 다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장의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이사님. 그러면은 국장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 나도 떠나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거잖아요. 일단 좀 뷰를 듣고 싶은데요. 이사님께서는 올해 국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해 연말에 좀 늘렸습니다. 아, 비중을요? 예. 싼 주식 많아서? 예, 뭐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네. 일단 뭐 PBR이라고 하잖아요. 네.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한 0.8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그 청산 가치가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8,000원 초반이니까 이 정도 레벨에서 주식 사서 뭐 크게 고생한 적이 없었던 과거 경험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뭐 말을 안 하겠는데 네. 역사상 최대 이익을 2024년에 냈다고 기록했으면 하니까. 그 돈이 유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은 우리는 안 하니까. 네네네. 국장은 뭐 배당 기대하면 안 되는 나라니까. 근데 이제 유보가 되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조다. 그죠? 북배인류가 2,000조다 그러면 한 100조 정도는 이번에 또 추가 유보가 되는 그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배인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못 오르면 이게 자연스럽게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그게 0.8배가 아니라 0.75배가 되고 내년에는 뭐 0.68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죠. 아니 주가가 못 오른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들은 돈을 잘 버니까. 왜 돈을 잘 버냐면 환율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수출 증가율은 변변찮지만 원화 기준 수출 증가율은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기업들이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큰 이익 내는 걸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충당금도 많이 설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네. 빅베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빅베스 할 게 없잖아요. 또 좋아지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건 뭐 시간 싸움일 때는 해볼만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중국 주식에 대해서 그래도 좀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중국의 특히 그 항생 홍콩에 상장된 중국 지수가 H쉐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 지수 PBR이 얼마까지 가냐면 0.5배. 아, 그래요? 아. 예, 근데 뭐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디플레이에 시달린다 그러지만 네. 그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홍콩 증시 상장돼 있는데 이 기업들이 또 대부분 국영 기업들이 많은데 네네. 망할 수는 없는 일이고 나라에서 결국 공적 자금이든 뭐든 희석을 시키겠지만 네네. 이게 0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PBR 0.5배 정도 레벨이면 사볼만 하다. 근데 이제 중국은 디플레가 있는 나라니까 저 0.5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역사상 최저 레벨일 땐 들어갈 뿐만 하다. 이런 게 이제 중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본 뷰였다면 한국이 이제 지금 그 꼴이 된 거죠. 여쭤봐도 돼요? 국장 주식 뭐 들고 계세요? 아니 저희는 인덱스로 주로 하니까. 인덱스 투자하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이제 개별 종목 투자에서 제가 자신이 없는 게 네. 2023년에 이제 저희 프리즘이 막 상품을 출시해서 열심히 마케팅할 때 23년 좋았잖아요, 장이. 네네. 근데 고객들이 계속 해지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 해지하세요? 하고서 이제 친한 분들 네. 물어봤더니 저기 2차 전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당시 또 그렇고. 그런 것처럼 네, 네. 저희가 암만 수익을 잘 내더라도 그때 주식시장 내에 테마가 불타오르는 테마가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또 좋아 보이니. 뭐 작년에는 또 미국의 베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네, 네, 요새는 네. 뭐 이름을 또 바꿔서 또 다른 게 배트맨이 어쩌고 뭐 저는 이제 그런 별명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테마 쏠림에
열광할 때 저희들 매니저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냐 하면 저희는 펀더멘탈을 보고 32년을 이 일을 했는데 32년 이 일을 하면서 펀더멘탈을 딱 보는데 PBR이 뭐 20배, 50배 이러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이 또 알아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네. 인덱스 펀드가 매수할 거라는 것도 알거든요. 뭐 재작년에 그런 네, 일이 네, 있었던 네.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출신이니까 다 알거든요. 그런 그 추세를. 네.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종목에 대한 베팅, 특히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종목을 쫓아간다라는 전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쪽이죠. 그렇군요. 그러니 재미가 없죠. 심심한 수익이니까. 뭐 그때라고 수익이 나빴던 건 아닌데도 이탈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저희들은 이제 아프셨군요. 가슴 네. 아프지만 또 네. 투자 철학을 한 번 더 다진 확고히 거죠. 예, 하고. 다진 네, 거죠. 그냥 네. 너무 종목에 베팅해서 그 리스크에 빠지기보다는 좀 힘든 장에 잘 버텨서 네. 예, 그래서 수익을 고객들한테 이 회사는 약세장에서도 잘 버티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오래 가는 길이 아니겠나 네.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때 완전히 물반 고기 반인 중국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든가 늘리셨고. 뭐 예. 아니면 차라리 미국장이 이 달러가 특히 강세로 갈 때는 그쵸. 미국장이 네. 좋으니까 네, 네. 환율이 그때부터 계속 불안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미국장 투자를 더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우리 국장에서 너무 그 베팅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귀신같이 진입을 해서 귀신같이 팔고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그 일군의 세력들이 네, 존재하는 네, 걸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력들이 그때 8월이었나요? 그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 2023년 8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거래 대금의 한 3분의 1 정도를 그 몇몇 주식들이 좌우할 정도의 맞아요. 그때 터졌던 그랬죠. 날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날을 저희는 알거든요. 손바뀜이 있고 물량을 누가 턴 날이다. 그 내부자인지 세력인지 아니면 펀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식의 손바뀜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나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매일매일 시장을 안 보고서도 운영을 하는 게 옳다고 보지 그 매일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 하루라도 그날 안 봤다면 그 뒤에 이제 네네네. 지옥이 온 거잖아요. 아, 네, 명언 나오네요, 또. 예, 네. 그런 리스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매일처럼 주식시장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매니저로 살고 싶지는 않아서 아, 그러네. 내가 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자리를 며칠 비우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주식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다. 네, 그런 저 투자는 오래 할 하는 수 것이 없다. 아니다. 오래 할 수 없다. 오래 할 수 제가 없다. 견딜 수 없- 지친다. 네, 그리고 제가 아마 통찰력을 잃어버리겠죠. 제가 잘하는 걸 네. 못하게 되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약한 시장, 약세장에서 되게 좀 그래도 잘 보는 편인데 주도주 자꾸 쫓아가면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러고 있으면 제 장기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뜨끔하신 분들 많으시겠다. 이 얘기 들으면서. 매일 아침 자기 전에 뭐 틈만 나면 또 열어보시는 분들 아니 불안해서. 근데 그게 뭐 사람 마음이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내가 너무 초조해하면서 뭔가 내가 베팅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사실 굉장히 투자라는 게 힘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뭐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생기겠습니다만은 또 이게 생각과 또 실제 액션은 또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이 국장 탈출 러시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도 답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죠. 하나는 수익률 차이가 제일 크고 이게 네. 이제 가장 큰 차이고. 근데 이제 달러가 너무 높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예, 그래도 뭐 네. 매그니피센트가 뭐 하루에 그렇게 큰 종목들이 10%도 오르니까. 예, 전번 테슬라 네네. 선거 끝난 날 오르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율에서 뭐 1, 2% 손해 보고 뭐 몇 퍼센트 손해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모멘텀, 그 네. 에너지에 쏠리는 게 제일 크고 이제 두 번째가 밸류업 실패한 게 저는 정말 크다고 보고 그게 이건 크군요. 앞으로 네네. 저는 그 우리나라 고점을 누르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2,400, 300에서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제 다른 거 수익 난 걸 팔아서 한국 국장을 샀던 사람이니까 네. 제가 12월 초에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좀 뭐랄까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니까
폭락할 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고점에서는 못 팔죠. 그거는 사람마다 장점이 달라요. 장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까지 왔는데 왜 주가는 2,300까지 갔다 왔을까? 장중 기준으로는 2,200도 그때 있었죠. 갔었어요. 여름에도 네, 있었죠. 네. 왜 이렇게 밑이 약한가 하면 간단해요. 다른 나라는 주가가 폭락하면 그 기업 오너나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고 배당을 더 지급합니다. 배당을 하고.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좋을 때 주가가 네. 폭락하면 네. 이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아 우리 회사 되게 싸요라는 걸 몸으로. 그래서 저는 말이 아니에요. 말은 의미가 없어요. 허공에 사라질 뿐이고요. 핵심은 돈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에서는 누가 거기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 주하던 엔비디아도 지난 봄에 미스터 황이 그 자기 주식 파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때 쇼미더머니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때 사람들에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가 폭락할 때 사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때 증자를 하거나 누적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좀 우리가 봤을 때 구린 행동들을 하는 대응 회사가 방식이 다르죠. 되게 많죠. 네, 네. 특히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2차 전지 관련되는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증자를 하는 걸 봤죠. 우리가. 그 주가가 그렇게 폭락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뭘 의미하냐면 주식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보는 분들이 우리는 되게 많고 미국은 주주들에게 어려울 때 돈을 대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자금을 모아준 주주들에게 보상하겠다라고 기업을 경영하신 분이 많고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현금을 끌어주고 있는,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하면 자기한테 엄청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나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 그룹에서 뭐 어디 하나 상장한다 그러면 대주주가 돈이 궁하군 이렇게 생각하지. 저 회사가 정말 창창한 회사라서 상장을 시켜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나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증자하면 주가가 오른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네. 왜냐하면 저 돈을 잘 쓸 거라고 믿으면. 그러나 요즘은 증자 뉴스 하면 그냥 하한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한테 힘들 때 돈만 내달라 그러고 보상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 저쪽 미국은 경기도 좋고 네. 달러도 강세니까 세상 돈이 다 모이는데 우리는 수급도 안 좋은 데다가 주가 폭락하면 좀 이렇게 크게 이익 날 때 멋있게 자사주 몇천억 매수해서 소각하겠다라고 해주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나 또는 그렇게 테마나 이런 거에서 돈 많이 버는 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다 보면 뭐 좋은 행사들이나 열심히 다니지. 그렇잖아요. 정말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힘든 그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사주 사서 소각하겠다. 이런 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50위 기업 안에서 네, 네. 지난해 연말 이런 행동을 보인 데가 있는지 전부 끌어지고만 있잖아요. 그러니 주식시장이 하단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밑이 뚫려버리는 시장인 거죠. 왜냐하면 개미가 뭐 레버리지 투자를 특히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럴 때 사거든요. 그 신용이 털릴 때 반대 매매 나오면서 시장이 비명 소리가 날 때 저는 이제 그때 사는 전략인 사람인데 이제 그런 시장이 어디냐를 찾고 있는 거죠. 늘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네. 이제 그런 시장만 투자를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그 뒤에는 펀더멘탈이 그 나라 펀더멘탈이 좋다는 전제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비명 소리가 들릴 때 더 미는 세력이 더 세지. 그러니까 풋을 갖고 계시는 분들 네. 또는 공매도한 사람들의 힘이 더 세지. 그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의 힘이 없죠. 그 국민연금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저는 국민연금 출신이지만 한국 주식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살 수만 있지 파는 건 못하니까. 팔 때 난리가 나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은 한국 주식에 거의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예전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사줬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또 2018년, 19년 같은 시기에 말 그대로 구원투수였었는데. 잘 샀는데 요새 네. 왜 못 사냐? 그럼 못 팔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2024년 이렇게 험한 이유가 다 나왔네요. 국민연금이 실제로 미국 주식 많이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전체 자산의 얼마 정도예요? 40% 정도가 해외 주식이니까 네. 1,200조에 40%니까 한 500조 정도. 엄청난 금액이 또 들어가 예, 있군요. 그러니까 4천억 네. 불 정도 들고 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상 탈출 러시가 한마디로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남 탓으로 돌릴 상황은 아니고 들어보니. 남 탓도 네. 있죠. 뭐 잘 나가는 트럼프가 미국 또 주식. 트럼프가 될 줄 알았나? 그런 리스크가 또 있었어요. 맞아. 11월 달에 그때 뭐 대선, 네, 해리스 미대선. 된다고 그랬던 사람들 쟤 네. 뭐 하고 사나 모르겠어요. 저는 해리스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전문가라는 네. 사람들이 나와서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증시 전문가로서 저도 뭐 헛소리 많이 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업계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정치 외교 안보 분야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저 어떤 분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너무 또 이스라엘 또 이란 할 때도 그랬고 뭐 그분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몰려다니는 의견이지 이 냉정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거의 확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주식을 좀 비운 면도 있었고요. 트럼프가 된다고 확신했던 이유는 투자할 때 그 종목들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 되기 전부터 비트코인이랑 테슬라 오르는 거 다 보시면서 느꼈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 돈을 여기다 베팅한다라는 게 보이는데 해리스가 된다고 그러고 특히 이코노미스트지가 해리스 당선 확실 뭐 이런 기사도 내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전부 머리에 그 이념, 이데올로기에 젖어서 세상을 전혀 안 보는구나.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돈돌이들 죄송합니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네, 네. 이쪽 관련된 주식이 움직이는가를 잘 보는데 그 전부터 테슬라 주가 오르고 자금의 흐름이 이미 비트코인 오르고 있는 걸 다 보이는데 네. 그걸 그냥 해리스가 이렇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그 주관적인 그런 게 너무 큰. 그러니까 테마에 그렇게 또 열광을 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2023년 어디 모 채널 방송에 가서 들었던 가장 황당한 질문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보다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분하고 토론을 하는데 네.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거만 또 채증을 느끼셨군요. 예. 그런 것보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회사다. 네. 저도 동의. 그러나 삼성전자를 넘어선다. 이걸 일단 분기 10조를 한번 내놓고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도 모르는 회사인데 왜냐하면 투자의 그 성과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은 좀 뭐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CATL, BYD가 너무 잘하니까 우리 경쟁자들이 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 두 회사가 예. 그 두 회사가 특히 LFP 쪽에서 너무 잘하니까 그럼 네네. 우리가 삼원계에서 뭘 더 성과를 내든 아니면 토요타처럼 전고체로 가든 뭐든 그 시장에서 우리가 아주 두각을 나타낼 만한 킬러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시장에서 엣지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면 결국 그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 투자는 상당 기간에 걸친 이제 감가상각 비용을 그 기업에게 어마어마하게 주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투자를 하면서도 분기 10조를 하는 회사고 여기는 분기 1조도 만만치 않은 회사인데 시가총액을 삼성전자를 뛰어넘어서 1위로 간다. 그때 2위였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나쁜 회사다 좋은 회사다라는 걸 떠나서 그렇죠.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 네. 그렇다면 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저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 연금에서 매니저 생활할 때 아모레퍼시피가 없으면 이게 펀드 매니저가 아니던 시절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2015년이. 네. 그 이제 한한령 터지기 직전에.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가고 끝없이 올라가고 이 회사가 최고가 되고 그때 이제 회장님이 우리나라 최고 주식 부자가 되고 막 그러던 시절 있잖아요. 그리고 뭐 2020년에는 BBIG 아니면 주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 테마가 한번 나오면 그걸 끝까지 다 제가 봤을 때 빡빡 긁어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나 높아져 있는 기대 수준을 네. 만족시키지 못하는 날들이 올 때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식에 바닥이 없다고요. 계속 긁어먹는 흐름. 예, 그래서 흘러간 테마에 어.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네. 우리는 투자자들이 그 흘러간 테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작년에 그렇게 안 됐던 또 다른 이유가 2차 전지 비중이 너무 크니까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지금 봤다고 보세요?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모르죠. 알아요. 그냥 S&E 보고서나 이런 것들 네. 계속 보면 점유율이 우리가 내려가지 지금 어쨌든 올라가진 계속해서 2차 전지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는 아니 거예요? 현재까지 나온 현재까지는. 데이터는 저는 네. 뭐 데이터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예, 예. 굉장히 싸거나 데이터를 보거나 이거 네. 둘 다 데이터죠. 그렇지만 매출 데이터나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보면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뭐 미국의 IRA가 어떻든 저쨌든 좀 보이는 순위가 중국의 그 투톱 기업 CATL과 BYD가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걔네가 너무 잘하니 음, 이거 과연 이 경쟁을 우리 세계 회사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서플라이 체인들이 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잘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죠. 그럼 투자는 불확실하면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려운 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당수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인데, 그죠? 네, 그렇죠.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싸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아니, 많이 내려왔다는 건 알겠는데, 네. 싼지는 저도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대체하거나 여기서 모멘텀이 생기는 걸 보고 싶은데, 아직은 지난해 내내 일단 모멘텀은 약화되는 모멘텀이어서 우리 시장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개별 종목 투자를 저는 한국 시장에서는 특히 개미 투자자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순환이 너무 빠르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끝까지 테마의 그 에너지를 다 뽑아먹고 나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바닥에 보일 뒤 때까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조선주 네, 네. 2011년 이후의 조선주 네. 지금 벌써 불과 한 15년 사이에 그 우리나라 시장에 있었던 4가지 테마를 제가 오늘 다 다뤄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어렵다. 우리 주식 시장은 한국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의 난이도가 대단히 어려운 시장이니까 네, 네, 네.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인덱스 펀드 투자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인덱스 펀드 들어가기에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도. 타이밍까지 괜찮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왜 국내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다 형성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달인가 이제 집계된 금액을 봤더니요, 대표이사님, 그 미국장을 국내에서 투자하는 그 금액이 95조가 돼가지고 최대치를 찍었더라고요. 5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으면서 12월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는데 1월 되고 약간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게 사실 국장이 약간 바닥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거의 고점 왔다라는 시각들, 그리고 환이 여기 너무 국내장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화약세가 그냥 가파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쭉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그러면은 서학개미 분들의 숫자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약간 있더라고요. 올해 미국장에 대한 투자 열기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쉽기는 어렵다. 쉽게 어렵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작은 머니 무브는요. 한 6개월 후행해요. 6개월 후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30년째 네. 제가 계속 관찰하는 경험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주식형 펀드 붐 또는 자문형 랩 네. 그리고 사모펀드 뭐 네. 등등 다 초기 성과가 좋으면 그때 돈이 확 가는데 성과가 나빠지고 난 다음에도 그 열기가 후행적으로 식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케터들이 거기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네, 네. 뭐 그 증권사들 요새 캠페인 하는 거 보면 다 해외 주식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런 맞아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광고 효과, 네. 밴드웨건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열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식 시장은 수급이 좋아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네. 뭐랄까요, 이제 매물 공백 정도를 작년에 너무 많이 털렸으니까 그 신용 매물들이 많이 네, 털려서 급하게 팔 사람이 없어서 올라오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의 반등. 그 정도로만. 예, 그 정도고 이제 여기서 모멘텀은 네. 정치 일정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네. 정말 1분기까지는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2, 3분기 또 회복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네. 그 가능성 되게 높게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실적 장세가 또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실적 장세가 또 나올 수도 있다. 2023년 하반기를 좀 불태웠던 그런 식의 어떤 시장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저는 우리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단도 없고 하단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변동성 그 자체잖아요. 네, 그럴 때는 딥밸류일 때 사서 시장에서 전부 한국 주식 이야기만 할 때 팔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볼 시장은 아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저는 국민연금처럼 한 10% 정도만 그 한국 정도만? 시장을 가지고 네. 있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10%밖에 안 되는군요, 포션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네. 한 2, 3% 정도인데 뭐 그냥 점점 더 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 다른 시장에 투자를 늘리더라도 한국은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연금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수익률 방어겠죠.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네. 팔 수 없는 시장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미국산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까요?라는 질문은 너무 답정너 질문인지 알면서 제가 사실은 드리긴 했고 왜 그러면은 미장 투자를 할까도 너무 지금 설명을 저희가 들었죠. 난이도가 높은데 굳이 그렇다고 기대 수익이 높은 것도 아니야. 국내 증시가. 그런데 왜 굳이 내가 국내 주식을 이러시면서 건너가는 것인데 공부가 많이 안 돼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근데 너도 나도 다 미국 주식을 한다 하니 그래 나도 지금 한번 뛰어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신규 진입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맞는 거죠. 그러면은. 예, 아직, 뭐 일단 네, 모멘텀이 좋아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은 두 가지 모멘텀이잖아요. 하나는 이익이고 네. 뭐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 중이에요. 두 번째 모멘텀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러 강세니까 달러 전 세계 돈들이 다 미국 몰리는데 달러 얼마까지 보세요?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외환 시장은 음. 제가 원래 외환 네. 전문인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그 환해지 이런 거 관련 일을 한 사람이니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달러가 너무 연말에 강했으니까 네. 좀 진정될 거다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였냐면 네.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아예 네, 한 차례도요?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웰스파고에서 2027년까지인가 그때 보면서 그 중에 딱 한 번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던데. 그게 그 말이죠. 그렇죠. 뭐 한 번 정도야. 뭐. 할 수 있죠. 그러면 너무 좀 속도가 금리 인하 예, 속도가. 그러니까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가 지금 4.2, 4.3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네. 2년짜리 국고금리라는 건 향후 2년의 정책금리를 향후 2년 금리를 평균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단기 네, 금리니까.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금리에서 앞으로 2년간 지금 4.5에서 4.25니까 네. 이거 안 내린다라는 2년간 동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네. 분명 우리나라는 경기가 엉망이니까 네. 내려야 되잖아요. 또 벌어지겠네요. 중국 시장 금리 지금 1.2예요. 1.2. 네. 2년물 중국 시장 금리가 1.2예요. 곧 제로 금리에 양쪽 하나 한다는 베팅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 안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이번 코로나 때나 우크라이나 때나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달러 강세가 출현하니까 달러는 보험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는데 금리도 높아.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죠. 계속 유지될 수밖에 근데 없는 이제 것이고. 뒤로 가면서 좀 걱정은 되는 게 모멘텀은 이제 네.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6개월 뒤에는 우리가 더 낫지 않냐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금리가 유지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에서 주식으로 계속 돈이 온다는 건데 그러면 경기가 버틸 수 있나? 일단 4.2, 4.5 사이에 있는 네. 이 높은 금리 레벨에서 미국 경기가 지금 엄청 좋지만 지금 모멘텀이 붙었으니까 그러나 슬슬 거기도 성장률이 둔화되면 기업 이익이 만만치 않은 거 아닌가? 그러면 다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면서 또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달러가 계속 강세를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되면. 네, 네.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좋은데 네. 좀 겁난다는 거죠. 그래서 겁날 때 이제 저희들의 투자 전략은 간단하죠. 둘 다 사면 된다. 둘 다. 그렇죠. 둘 다 같이 왜 가지고 한국 주식을 있고. 멀리하냐? 예. 한국 주식 봐라. 바닥에서 단방에 100포인트 오르잖아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 좋은 시장이 없는데 네. 이거 왜 버리려고 하냐. 한국도 좀 들고 가자. 미국장에서 번 돈 한국에다 조금 투자해서 들고 가자. 국민연금처럼 네. 전체 한 40%는 해외, 10%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투자하면 되지. 한국 국장에 인생을 저는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걸 생각하지만 필요는 없고. 없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국 시장이 또 매력이 있지 않냐. 싸잖아요. 그리고 모멘텀 좋고. 아니, 네. 그러니까 오를 때 네, 네. 세게 오르고. 그 코로나 때 한 방에 1,450포인트가 복구력이 3,300 또 갔죠. 엄청났죠. 복원력이. 그런 네. 시장이잖아요. 특징이잖아요. 네, 네, 이게 네. 양은 냄비 같은 시장이니까. 양은 냄비가 차갑게 식었을 때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하죠. 그러면은 지금 포트에서 한 10 아니면 많아봤자 12, 3? 요 정도 그 국내에 대한 비중을 포션을 얘기하셨는데 저희 회사. 네. 저희는 채권도 들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달러가 이제 하방으로 자리를 잡고 나중에 후에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달러 약세가 많이 진정이 아니 원화 약세가 많이 진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점점 포션을 국장에 대한 포션 눌러갈 타이밍이 아니 맞는 줄여야죠 그때. 그건 또 줄여서. 왜냐하면 네. 펀더멘탈은 독보적으로 미국이 좋으니까.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이야기가 해볼 필요가 없는 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간다 아니다라는 걸 전망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의미하고. 어떤 산업이 최소 몇 년은 좋으냐를 하면 네. 결국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 하는 회사가 미국에밖에 없잖아요. 대만의 TSMC 거긴 근데 조립 라인인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기술과 그 경쟁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림을 그리는 모델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제대로 하는 데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을 캐펙스라고 하죠. 그 돈을 때려 넣어서 시장에서 미친 것처럼 경쟁하는 하다가 뭐 제미나이가 될지 코파일럿이 될지 오픈 AI가 될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건 미국 기업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 미국장을 사야지. 왜 거기다 불을 태워? 그러니까 불타기 전략을 하지 말자는 거죠. 물타기는 저는 추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불타기는 하지 말자. 우리는 왜냐하면 고점이 언제 끝날지를 최고수조차 제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2차 네, 전지 네. 때 이야기하고 네, 또 네. 2021년 가을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던 그 시기부터 우리 시장 순식간에 무너지던 거 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반등도 안 주고 무너진다고 우리는 폭락할 때. 목격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장은 오를 때 힘도 좋지만 빠질 때 너무 허무한 나라라 오를 때 잘 또 이익을 실현해서 네네. 모멘텀 좋고 펀더멘털 좋은 데로 가야지. 왜 불타기를 하냐. 우리는 물타기만 하면 되고 그냥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야죠. 급등하면. 네네. 너무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까 비율이 양은 냄비 같다고 국내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이제 네. 잘 식어요. 열 전도가 되게 빨라요. 그렇기도 하고 또 잘 달아오르죠. 네. 그게 순식간에. 이제 너무 투자자분은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걸 돈을 여기다 투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데 네. 이 소중한 내 돈을 네. 한국 같은 시장에 올인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 시장은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일부만 해야 되는 시장이지 네. 여기에 모든 걸 걸면 안 된다. 특히 레버리지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네.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올해 미국 주식의 유망주는 뭐 보세요, 대표님? 일단 그 트럼프 리스크가 없는 쪽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리스크 없는 쪽.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적인 안티백서, 네. 예, 백신 반대론자예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GLP-1 네. 그러니까 세미글루타이드 관련돼 있는 제품들에 대한 위험성을 엄청 과장하는 사람이에요. 가장하는 그러니까 일라일릴리 주가가 그렇게 대박이 나는데도 젯바운드로 지금 어마어마한 대박이 나는데 주가가 안 되잖아요.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예, 그 미국 물량도 못 돼서 아시아 쪽에 아직 한국도 아직 출시를 안 하고 있는 그게 네네. 엄청난 약효를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네이처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치매를 비롯한 각종 만성 염증부터 다 치료한다고 거의 하더라고요. 뭐 게임 체인저 예전에 나왔던 네. 페니실린급의 충격인 것 만병통치약. 같은데 네. 만병통치약 그러면 이제 또 큰일 나는 시장에서 거고 그렇게 그러면 안 돼. 과장돼서 그러면 얘기를 안- 또 그러면 안 하니까. 돼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근데 씁니다. 그런 회사 주가가 네. 트럼프 당선 전후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노르보 노디스크, 네. 저 덴마크의 그 회사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 이런 거에서 네. 뭔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은 소지가 좀 있는 회사 있다 쪽은 하면은 피하고 봐야 되는. 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2017에서 2020년 사이에 네, 네. 셰일 오일 생산이 엄청 늘었었어요. 네, 네, 그때 네. 트럼프 1기 때. 그럼 2기 때도 또 화석연료 채굴을 늘린다고 보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되게 어렵다고 봐야 되는. 왜냐하면 유가가 요새 이렇게 겨울이 추운 겨울이 왔다는데도 네. 이게 미국 WTI 이런 가격 보면 70%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보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에너지.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을 몇 개 빼고 나니까 네, 네. 딱 나오잖아요. 다우가 왜 약한지가 나왔죠. 답이 됐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럼 나스닥 사야겠네요. 나스닥 주식. 뭐 나스닥에 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됐든 네. 아니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배트맨이 됐든 네. 그런 쪽이 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영향력을 빼앗기긴 쉽지 않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을 보면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핵심적인 그 저는 M7 뭐 주식들의 위치. 저는 그 버블의 고점을 자꾸 잡으려고 그러면 네. 곤란하다. 네. 버블의 고점을 잡으려고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내가 투자한다면 속이 좀 끓일까요? 아니면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속은 계속 끓을걸요? 작년에도 보면서? 속은 안 편했잖아요. 그래요? 5, 6, 7로 좀 좋았다. 또 가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엔비디아 주가 그때 얼마 조정받았는지 한번 보시면 네, 네, 테슬라 네. 주가가 한 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테슬라는 또 이 어마어마한 병곡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네. 이제 이런 그 주도주들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대안이 없는 시장이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기지 다른 데를 지금 찾기는 어려운.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미국밖에 없으니까. 네, 대안이 그쪽에서. 네, 그래서 저 분명히, 같은 쫄보는 미국에서 번 돈을 갖고 한국 주식도 사고 중국 주식도 사고 일본 주식도 사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는 뭐 전문 투자자니까 네.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미국장 들어가는 건 좋은데 미국장 내에서 꼭 네. 하나 지표 하나만 좀 가르쳐드리자면 마진 뎁. 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신용융자 잔고를 뜻합니다. 네. 예, 마진 뎁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마진뎁. 예, 네.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돈 빌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상 최대 레벨에 도달하면 미국장이 항상 박살이 나요. 그게 버블 신호군요. 왜냐하면 이제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 하니까 너무너무 시장에 많아지면 이제 이 사람들 청산될 때까지 장이 예. 빠지는 거죠. 네.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게 12월 3일 그리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3일 4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장에 그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게 청산되는 신호가 나올 때는 정말 조심하자.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네, 근데 아직은 안 늘더라고요. 네, 미국장이 네, 네, 이제 네. 연말에 12월 통계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에 의한 상승이지.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투자자들, 뭐 연기금들이 미국이 대안이야. 그러고 자산 배분은 거기다 더 많이 한 타세가 오르는 거지. 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빚내서 비투해서 오르는 것 같지는 않은. 아, 그래요. 그러니 부럽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에너지가 있다. 자금이 향하는 예,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우리는 장이 조금만 오르면 신용이 확 늘잖아요. 네, 네. 정말 미국장도 사실 만만히 볼 거는 아닌 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낯설잖아요. 저희 시장이 아니기 거기는 때문에. 또 공매도가 네, 네. 힌덴베그 리서치 같은 데들이 그 공매도 하면 정말 무섭잖아요. 그 정말 그 공매도 보고서 읽으면 네. 재밌거든요. 네, 네. 한 300페이지짜리를 진짜 그림과 표를 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나 나쁜 회사인가를 네. 완전 해부해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공매도를 딱 해요. 아,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 읽어보면 네. 요새 AI들이 다 번역 잘해줍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 읽어보면 무서워요. 와, 이렇게 해부해서 이 회사를 이렇게
하나를 그럼에도. 쓰레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일들이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 나오면 최근에도 그 회사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네네, 회사 중에 네네. 하나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투명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하한가 없는 나라. 그래서 공부가 많이 필요한데 굳이 그렇게 공부가 안 된다라면 제 의견은 나스닥 100을 사면 되지.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예. 뭘 그렇게 어렵게 투자를 해야 될지 네, 모르겠다. 네, 네. 좋은 방법 얘기해 주셨습니다. 달러도 투자 관심 많으시죠? 달러 투자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되지? 원래 이제 제 네. 본명이죠. 저는 네. 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SOFR, 네, 미국 외화예금을 상장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MMF를 상장시킨 거라고. 예, 그래서 네, SOFR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게 많이 돼 있고 네. 시가총액도 엄청 크기 때문에 네, 네. 달러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그 SOFR이라고 검색하시면 한 10개 가까이 나올걸요. 우리나라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사십시오. 아무거나 하나? 아니, 수수료 싸고 거래량 많은 거 알겠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달러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뭐 미국장의 버블은 아까 얘기를 해주셨고 버블이 터질 신호는 이렇게 잡힐 수 있다.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뭐 우리 국내 자산 한 4할에서 살 3할 사이 네, 그리고 해외 자산 6할에서 7할 사이로 투자하는 걸 기본으로 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나 채권이나 현금을 그렇게 3, 4할을 하시고 나머지는 주식이랑 그리고 뭐 금, 네, 금이요. 네. 그리고 미국 리츠 네. 이런 것들 투자를 하면 올해도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츠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좋기 미국은 때문에요. 뭐 그러니까 전국 부동산 가격은 좀 별로 못 오르는데 네. 20대 도시 부동산 가격 지수 이런 거는 막 역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양극화. 네네네. 근데 뭐 대부분의 리츠들은 대도시에 투자를 하니까. 예, 그래서 리츠 관련돼 있는 ETF들, 뭐 VNQ 네. 또는 SCHH 이런 찰스 슈왑에서 만든 리츠 ETF 이런 것들 투자하시면 배당 수익률도 짭짤하고 뭐 워낙 그 투자한 건물 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골드도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아까 네네. 제약회사 주가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특히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사실 모르잖아요. 네, 네. 2018년 뭐 하노이 회담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때 정말 치를 떨었는데 북한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몇 날 며칠 걸려서 와서 회의해놓고 거의 사실 걷어차버린 거잖아요. 그 뒤 자기는 뭐 미국에 있으니까 문제 없죠. 근데 우리 동해랑 서해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이 왔는지 특히 2018년도 그렇지만 19년, 20년으로 갈수록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쏘면서 위기를 조장했는지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전 치가 떨리거든요. 그 자기는 그냥 뭐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상대를 굴욕을 주는 걸 쉽게 할 수 있는 입장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경제 특히 2018년 말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600포인트가 1,800포인트까지 폭락했던 거. 그때 뭐 현역으로 있었으니까 정말 치를 떨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그 실무자들끼리 다 합의해서 만나서 악수하는 자리가 정상회담이지. 그렇죠. 어떻게 가서 다 상대를 오케이 해놓고 불러서 그렇게 면박을 주면 이제 그 뒤에 벌어질 일이라는 게 훨씬 더 큰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왜 환율이 그 사람 대통령 되자마자 환율이 급등했는가? 그냥 한 100원 올랐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걸 투자자들이 특히 올해 이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좀 우리나라 원화 자산의 비중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여기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 수익이 월급이 네. 임대료가 원화로 들어오니까 최대한 원화 자산은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특히 자산 규모가 큰 분들일수록 더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트럼프 리스크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네, 시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핵심적인 기간 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중간 선거 때까지는 2년? 그가 네. 기세가 꺾이지는 않겠죠? 네. 아직 항상 선거가 너무 염두에 많이 두고 남았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조언 주셨는데 내가 미국 주식에 처음 뛰어드는 정말 완전 초보 투자자다. 이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 주실 멘트나 이런 조언도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예, 레버리지 쓰지 말자. 레버리지 안 된다. 예, 여기 네. 와 변동성이. 무서운 시장이기 예, 때문에 하한가가 없는 시장. 제가 그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TQQQ라고. 네. 그 왜 투자를 하냐면 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야 이걸 수많은 개미가 투자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제 전체 자산에 아주 소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게 2022년 말에 제가 10불 깨질 때 샀거든요. 네. 오늘 어젯밤에 보니까 80불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시장 살벌한 곳이에요. 그 전에 100불짜리가 10불 되고요. 10불이 다시 80불 됐어요. 이 시장을 기가 막히게 나 올라탈 수 있다? 그런 능력자는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니까 미국장 같이 변동성 큰 시장에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는 좀 마통 만들어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이렇게는 정말 저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아이고, 살벌한 시장에서 저희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산 비중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주의하면서 내 자산을 지키면서 증식시킬 수 있는지 좀 안전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언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또 대박 나시고 더 부자 되십시오. 네, 부자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투자 조언 삼아서 발판 삼아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도 함께 부자 되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네요.